일본 고등학생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서요. 한국은 위험하다는 아버지의 경고, 그래도 일본을 싫어할 거라는 편견 속에서 그녀는 왜 목숨 걸듯 이 여행을 고집했을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마주친 따뜻한 미소들, 북촌 한옥마을에서 느낀 묘한 긴장감, 성수동 카페 벽에 걸린 한 문장이 그녀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죠. 한류 기획사 앞에서 카메라가 산산조각 났을 때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짜 깨달음을 얻었어요. 경복궁 정원에서 언니에게 고백한 그 한마디는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몰래 한국어를 공부한 18살 소녀의 5일간의 서울 여행기. 국경을 넘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린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국 여행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야마다 미나입니다. 18살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죠. 도쿄 시내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일본 여학생이에요. 한국은 위험하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거부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학교에서 진행하는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어요. 3살 위인 언니 유키는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동정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겠냐고,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한국 다큐멘터리 한 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화면 속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사람들의 표정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그 후로 저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우리 집안 분위기는 원래부터 보수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의 역사를 자주 언급하셨고 아버지 역시 그런 영향을 받으며 자라셨죠. 한국에 대한 편견은 대를 이어 내려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싫었지만 직접적으로 반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한국어 교재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게 정말일까, 진짜로 한국은 위험한 나라일까 하고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서울의 밤도 이렇게 빛나고 있을까요? 저는 교과서에 나온 경복궁 사진을 다시 펼쳤어요. 웅장한 궁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난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언니 유키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나야, 그 프로그램 정말 가고 싶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가고 싶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러자 언니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다고요. 대학교 제2외국어 수업에서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마저 그러느냐는 눈빛이었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학교에 도착한 저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취소하려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죠. 부모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본인도 5번이나 한국을 방문했고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사쿠라가 물었어요. 한국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아마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쿠라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죠.
자기는 작년에 서울에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다고 사람들도 친절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3시쯤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역사책, 문화책, 여행 가이드북. 한 권 한 권 읽어내려가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다고요. 아버지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느낀 호기심이 옳은 것인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설득해 보기로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왜 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로 했죠. 18살인 제게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편견과 싸우는 첫 번째 전투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11시가 넘으면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부모님은 주무시고 언니는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음악을 들었죠. 그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입모양을 확인하며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혀의 위치가 낯설었고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따라했어요. 유튜브에서 찾은 한국어 강의 영상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발음을 교정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죠. 아와 어의 차이, 오와 우의 구별. 그 미묘한 차이들이 처음엔 구분이 안 갔어요. 6개월 동안 몰래 공부했지만 실력은 여전히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교과서에 나온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글자로 보였죠. 서울, 부산, 경복궁. 그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큰 소리로 연습하고 있었죠. 저는 학생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유키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어붙었죠. 노트북 화면을 급하게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어 강의 영상이 떠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글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언니가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한국어 연습이라고 작게 말했죠. 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한글로 가득했죠. 자음과 모음 연습, 단어 암기, 짧은 문장들. 6개월 동안 쌓인 제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냉소적이기도 했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아빠가 알면 화내실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어를, 한국 문화를, 그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식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미나야, 정말 그렇게 한국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왜 좋은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사실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대학교 친구들이 추천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실 게 뻔하니까요. 우리 자매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언니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대요. 요즘 일본 회사들도 한국과 거래가 많다고요. 저는 언니에게 물었어요. 그럼 언니도 한국에 가보고 싶냐고요.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서울의 카페 거리와 명동을 가보고 싶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언니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미나입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을 사랑합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전보다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발음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습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에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고요.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 집을 찾았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달랐어요.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제 편이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언니도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제 곁에 있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언니와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갔던 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주쿠 뒷골목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이었어요. 간판에는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써 있었죠. 비빔밥 전문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공부했던 한국어가 실제로 들리니 신기했어요.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몇 개 단어는 들렸습니다. 언니가 메뉴를 보며 말했어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자신 있게 비빔밥을 추천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봤거든요.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는 장면이 너무 맛있어 보였죠. 주문을 받으러 온 아주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한국말 잘하네요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 초보인데 칭찬을 들으니 부끄럽고 기뻤어요. 비빔밥이 나왔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색색깔의 나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고 위에는 반숙 계란이 올려져 있었어요.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 순간 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언니도 맛있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나야, 정말 한국에 가고 싶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가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6개월 동안 꿈꿔왔다고, 직접 보고 느끼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죠. 하지만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죠. 미나, 내 언니가 동행한다면 그 여행 프로그램 다시 생각해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셨죠. 언니가 함께 가야 한다고요. 혼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니의 얼굴을 봤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자기까지 가야 하냐고 물었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으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내가 동생을 지켜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언니도 한국어 공부하잖냐고, 같이 가서 공부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학교 수업이 있다고,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안 가면 미나도 못 간다고 하셨죠.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같이 가자고 눈빛으로 애원했죠. 언니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시계종이 6번 울렸어요. 저녁 6시였죠. 마침내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일정에 넣어야 한다고요. 서울의 한 카페 거리를 꼭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언니가 원하는 곳은 다 가자고요. 언니만 함께 가준다면 어디든 좋다고 했죠.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낯선 사람과 말을 섞지 말라고,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든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인사동, 남산타워. 6개월 동안 꿈꿔왔던 장소들이었습니다. 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죠. 저는 얼른 문을 열어줬습니다. 언니는 제 책상 위에 가이드북을 봤어요.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하고 말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동행해주지 않았다면 절대 갈 수 없었을 거라고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도 사실 궁금했다고, 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여행 계획을 짰어요. 언니가 가고 싶다는 성수동 카페 거리도 일정에 넣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언니와 함께 간다는 것도 모두 기뻤어요. 한국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비록 그 문틈에는 아버지의 불신과 걱정이 끼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3번이나 다시 쌌어요. 필요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았나 계속 확인했죠. 한국어 회화책, 여행 가이드북, 카메라, 그리고 6개월 동안 공부했던 한국어 노트까지 챙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는 7시에 출발했습니다. 가족 모두 현관까지 나와 배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신기했습니다. 언니는 옆자리에서 잠을 청했죠. 2시간 반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였죠. 한국어 방송이 들렸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듣던 그 억양, 그 발음이 실제로 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딛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언니가 눈을 뜨며 도착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첫 공기였어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뭔가 달랐죠. 공기 중에 섞인 활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기 위해 매표소로 갔어요. 한국어로 표를 사려고 준비했던 문장을 떠올렸죠. 명동까지 2장 주세요.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떨렸습니다. 직원분이 먼저 일본어로 물으셨어요. 어디 가시냐고요? 조금 실망했지만 명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분은 친절하게 표를 끊어주시며 버스 타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죠. 그분이 웃으며 천만에요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리무진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본 풍경은 신기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낯선 건물들, 그리고 스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새로웠죠.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자 건물들이 점점 높아졌어요.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간판의 불빛들이 낮인데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노점에서는 떡볶이와 호떡을 팔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달콤한 냄새와 매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랐어요. 위험하다거나 적대적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활기차고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첫째 날은 명동을 둘러보기로 했죠.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게마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죠.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직원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말 하시네요 라고 하시며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제품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절반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의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리를 걷다가 떡볶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빨간 떡볶이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언니에게 먹어보자고 했죠. 2그릇 주문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신기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국인 여학생들이 우리를 보고 속삭였어요. 일본 사람 같다고요. 저는 들은 척 안 했지만 긴장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자기들도 일본 여행 가고 싶다고 도쿄가 정말 예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랬어요. 오히려 친절하고 따뜻했죠. 저녁이 되자 명동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빛나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 모든 풍경이 좋았습니다. 언니에게 물었어요. 어때요, 한국이?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말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 따뜻함을, 이 활기를, 이 모든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벌써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출근길 차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죠. 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을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다시 명동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아침의 명동이 궁금했거든요. 아침 8시쯤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어제보다 조용했어요. 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청소하시는 분들만 보였죠.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들을 읽어봤습니다.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아메리카노라는 한글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카운터에 계신 직원분께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했죠. 직원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하시며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셨습니다. 혼자 공부했다고 대답했죠. 그분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와 언니를 깨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출발했어요.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명동역에서 안국역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서울 지하철이 설렜어요. 역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러시아어가 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글로 된 노선도를 보며 길을 찾았죠. 6개월 동안 한글을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와 언니는 일본어로 대화했어요. 조용히 말했지만 옆에 서 있던 분들이 쳐다봤습니다. 일본인이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긴장했죠.
한 중년 남성분이 우리를 보며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눈빛으로 말했죠. 안국역에 내려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한옥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기와 지붕과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사진을 찍으며 걷는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대추차를 주문했죠. 직원분이 일본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어로 괜찮다고 말했어요. 한국어 메뉴를 읽을 수 있다고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냐고 물으셨어요. 네, 정말 좋아한다고 대답했죠. 그분은 고맙다고 하시며 친절하게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 다른 손님 두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투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언니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여전히 벽이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많았죠. 한 서점에 들어가 한글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동화책 코너에서 예쁜 그림책을 발견했어요. 구매하려고 계산대로 갔죠. 계산하시는 분이 일본어가 섞인 제 한국어를 듣고 물으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냐고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 일본 손님들 많이 온다고 반갑다고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건 아니구나 하고 느꼈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았어요. 어떤 분들은 환영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점을 나서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일본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미움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에 앉아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진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었죠. 왜 그런 시선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벽을 허물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공부했던 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저녁이 되어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 저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제가 진심으로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느낀 것들을 적었어요. 좋았던 순간들, 아팠던 순간들 모두요. 이 모든 게 제 여행의 일부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진짜 한국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셋째 날 아침은 흐렸습니다. 회색 하늘이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어요. 어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죠. 언니가 오늘은 성수동에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요. 성수동은 명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들 사이로 세련된 카페와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거리였습니다. 언니가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어요. 붉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이었던 것 같았죠. 지금은 카페로 개조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멋있었어요. 메뉴판을 보며 주문을 고민했습니다. 언니는 카페라떼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직원분께 한국어로 주문했죠.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여러 문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문구들이었죠.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한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컥함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요. 저는 그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언니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말이네라고 했죠. 하지만 언니는 제가 왜 그렇게 감동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파고들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 두 나라 사이의 역사가 복잡하다는 것, 그 모든 게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뜻 같았죠. 어제 느꼈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제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거였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첫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죠.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 미나.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지하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하고 깊이가 있고 복잡했어요. 단순하게 좋다거나 싫다로 나눌 수 없는 곳이었죠. 카페 한편에서 젊은 학생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희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죠.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일본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일본 너무 예쁘다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요. 다른 학생도 맞장구를 쳤죠. 교토가 정말 좋았다고,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일본을 좋아하는구나.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일본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였죠.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요. 양쪽의 시선을 동시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과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요. 둘 다 복잡하고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애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그들의 행복한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 이해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좋거나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상처와 희망이 함께 있는 곳이었죠. 카페를 나서며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성수동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낡은 건물들, 새로운 카페들,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이 모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곳이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어제의 무거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해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죠.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본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날이었어요. 성수동이라는 작은 거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넷째 날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류 기획사 앞을 지나가기로 한 거예요. 언니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저를 위해 동행해 주었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그 건물에서 연습한다고 했거든요. 강남역에서 내려 기획사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죠. 명동과는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획사 건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죠. 손에는 카메라나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6개월 동안 모은 용돈으로 산 소중한 카메라였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온다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밀려갔죠. 저도 모르게 그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힘은 거셌습니다. 앞사람이 밀리면 뒷사람도 밀렸어요. 저는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죠. 검은색 밴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창문은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팬들은 환호했죠. 이름을 외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세게 밀쳤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서 카메라가 미끄러졌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쾅! 카메라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렌즈가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밴을 쫓아 달려갔죠. 아무도 떨어진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다쳤어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다치지는 않았다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카메라 파편들을 주었습니다. 렌즈는 완전히 박살났고 바디도 금이 가 있었어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죠.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한국에서 사진을 찍겠다는 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카메라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단지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한 번 보기 위해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서로 밀치고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많이 속상하지 하고 말했어요. 저는 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를 시켜주었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나야, 너는 단순히 아이돌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야. 저는 언니를 쳐다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진짜 삶을 보고 싶었던 거야. 화면 속이 아니라 실제로 숨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게 너의 진심이었다고요. 그 말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단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었죠. 카메라는 망가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싶었던 거였죠. 언니에게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자매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죠. 카페를 나서며 부서진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록 작동하지 않지만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제 여행의 일부였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은, 때로는 아픈 순간들도 포함해서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넓은 강과 푸른 하늘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하고요. 때로는 무너지고 깨지고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흘러가는 거라고요. 한강처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언니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을요. 카메라는 없었지만 추억은 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어요. 부서진 카메라를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여행을 통해 얻은 것들이 훨씬 소중했으니까요.
오늘도 제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은 날이었어요. 진짜 제 마음을 들여다본 날이었죠. 마지막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파랗게 빛났어요. 오늘은 경복궁에 가기로 했죠.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교과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을요. 아침 9시에 호텔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서울 지하철도 익숙해졌죠. 노선도를 보지 않아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복궁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어요. 광화문의 큰 문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그 앞에 선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과 전통 건물들이 펼쳐졌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언니가 우리도 한복 입어보자고 했죠. 한복 대여점을 찾아갔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연분홍색 한복을 골랐고 언니는 연두색을 선택했죠.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신기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기분은 특별했어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죠. 궁궐의 정원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언니의 핸드폰으로요. 카메라는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나랏일을 보던 곳이라고 안내판에 쓰여 있었어요. 그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꿈을 꿨겠죠. 정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언니가 물었어요. 5일 동안 여행하면서 어땠냐고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복잡했어요. 힘들었다고 하기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죠.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환영과 거부, 이해와 혼란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요. 진짜 한국을 본 것 같다고요. 포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봤다고 했죠.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고 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아빠가 반대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도 겨우 허락받은 건데 유학은 더 어려울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할 거라고요. 이번 여행이 나를 바꿨다고 더 이상 예전의 미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언니가 물었어요. 정말 확신하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한다고 대답했어요. 6개월 동안 혼자 공부하면서 5일 동안 여행하면서 깨달은 거라고 했죠.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걱정이 아니라 이해의 표시 같았어요. 알겠다고 같이 설득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도와줄 거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어요. 언니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죠. 저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오후 3시쯤 경복궁을 나왔어요. 한복을 반납하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6시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가는 서울의 거리들이 아쉬웠어요. 5일은 너무 짧았죠. 더 보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한국 과자들을 샀어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었죠. 탑승 게이트에 앉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곧 일본으로 돌아가겠죠.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을 기다렸죠.
엔진 소리가 커지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거리들이, 사람들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이 5일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요. 구름 위를 날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국경보다 높은 건 마음의 벽이라는 것을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리적 거리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더 멀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벽은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제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편견이, 두려움이,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대신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니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일본이 있겠죠. 두 나라 사이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가 더 이상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결고리 같았죠. 두 나라를, 두 문화를, 두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요. 거부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여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여행의 첫걸음이에요. 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중요한 순간이죠. 야마다 미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을 넘어선 용기의 기록이고 국경보다 높았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린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소녀 한 명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진심이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따뜻함이었으며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었죠. 그녀가 성수동 카페에서 본 그 문구처럼 다름은 틀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상처를 품고도 손 내미는 관대함, 역사를 기억하되 미래를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을 향한 첫 발걸음을 망설이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국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눠요.